네, 안녕하십니까. 제73대 관훈클럽 총무 이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관훈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6년을 여는 첫 관훈 토론회이자 저희 73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 첫 토론회 주제로 저희가 가장 먼저 선택한 분은 국민통합과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님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서도 좌우 이념과 이념 대립과 또 지역 간 분열이 가장 구조적이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 관훈클럽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또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해법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 위에서 이 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또 위원장님이 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석연 위원장께서 어떻게 한국 사회 분열 구조를 진단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 국민 사회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의 통합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 소개는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황준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김희준 YTN 해설위원입니다. 다음에 제 옆에 박용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김회경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잠시 후 토론이 시작되면 네 분 패널께서는 첫 질문을 하실 때 그때 한 번만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신 뒤에 질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님의 기조 발언을 먼저 듣고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 통합, 누구나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제1의 국정 방향이자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갈등은 치유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실정입니다. 체감 민심은 여론조사 수치와는 달리 싸늘합니다. 국민 통합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국민들에게 국민 통합을 당연한 것처럼 설파하고 있는 저 자신 역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는 개혁 외치는 자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었고 성역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역이었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주장했으나 세상은 바뀐 것 없고 사람만 바뀐 현실을 무수히 목도해 왔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용어가 정치인들의 립 서비스 수준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의 방해물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국민 편가르로 인한 상호 불신과 증오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누구나 주장하지만 누구도 실제 당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토론 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민 통합의 의미와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막연한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패널 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맡을 때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하신 말씀, 즉 벼슬을 부임받으면은 낙창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 초식 선생이 하신 말씀, 선비의 가장 큰 기계는 오직 출처 하나에 달려 있다. 출처, 즉 벼슬을 시작하고 그만둘 때에 달려 있다고 하신 말씀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통합의 의미와 방향으로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것. 둘째, 관용과 진실, 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통합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과도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반쪽짜리 통합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의한 내란 행위를 극복하고 출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과 그에 동조했던 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란 세력 및 그에 동조했던 분들과 결별하고 보수의 정도를 가달라고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한 자들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까지 통합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은 정치, 즉 이념, 지역, 계층, 세대, 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행보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연구 성과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의 가장 큰 변수는 정치 분야, 즉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 갈등입니다. 나머지 갈등 분야는 이에 비하면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종전과 같은 통합위원회의 활동은 장식기관으로서의 구색 가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통합위원회라면 저 같은 사람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과 갈등의 국민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는 정치권과 국회입니다. 저는 그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헌법이 마련해 준 궤도를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합니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운항할 수 있는 궤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마련해 준 궤도를 이탈한 정치는 더 이상 헌법적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법적, 폭력적 상황의 다름 아닙니다. 헌법 원칙이 분명한데도 하위 법률에 의한 변칙적 방법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적 상황이 아닌 타협의 폭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심이 배제된 법이 폭력이듯이 말입니다. 그로 인한 국론 분열과 진영 논리의 확대는 국민 정서를 한없이 황폐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무의로 돌립니다. 어떤 사회가 진정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론을 수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소수 의견을 경청했는가 여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토대이지만 그 이외에 세워진 헌법은 그 다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은 다수가 자부심을 가지는 만큼 다수결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수의 권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국회에게 저는 이 정치 철학적이고 헌법 철학적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의 기후균등에 의한 참여의 기후균등에 바탕한 정치적 합의, 즉 이에 의한 법률이나 정책이야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도자가 잘못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그러하듯 진정한 국민 통합은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과거의 재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석열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질문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나와 주신 패널들도 아마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아마 질문을 관훈 토론의 전통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저희가 패널들이 아마 날카롭게도 질문을 하겠지만 미진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훈 토론의 전통에 따라서 플로어의 마지막에 질문을 모아서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토론회를 봐가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써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김희준 의원님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해설위원 맡고 있는 김희준입니다. 위원장님 모두 발언 통해서 이 국민 통합과 또 헌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내셨고 이후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또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뉴라이트에 또 참여를 하셨고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하시다 이제 현 정부 첫
그 국민통합위원장에까지 이르셨는데요. 이 모든 족적이 헌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또 비난받는 상황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외로운 통합의 중재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보고 진보와 보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까지 들이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또 쭉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오로지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의 정신은 헌법적 가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한 축, 또 기본권 보장과 적법 절차라는 또 한 축, 이거에 의해서 달성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이 헌법적 구조에 의한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표를 했고 제가 규율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헌법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보수 쪽에서는 저보고 유장보수라고 하고 진보 쪽에서는 뭐 수 꼴통이라고까지 하는 비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헌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부라도 헌법의 원칙에 어긋났을 때는 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윤석열 초기에도 헌법 정신을 어긋난 것은 그때부터 바로 저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보수 정신을 대변한다는 이 정부가 그 정부를 끌어가는 그 대통령이 헌법의 정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저는 그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주장을 했고 전원일치의 파면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헌법 정신을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누구든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를 배신하게 되면 저는 똑같은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굳이 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헌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제 얘기를 어떤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국민통합위원회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계속 설치가 돼 왔습니다. MB 정부 때는 사회통합위원회,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이르렀는데 그만큼 이제 통합이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 성과는 있었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상 그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광복 행보를 통해서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는데 이 통합위원회가 어떤 정책 집행이나 의견 기구가 아니라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국민통합위원회는 뭐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각 부처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 사유통합위원회 등등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통합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조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갈등, 정치적 어떤 그 확증 편향에 의한 그 편가르기에 의한 이런 이 정치적 어떤 그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 다른 통합을 외쳐봤자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취임하자마자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또 정치권,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일일이 찾아뵙고 통합에 대한 조언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생자들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눈물과 한숨도 지어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정치권의 협조와 같이 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통합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다 강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국가 목표다.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제 상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통합은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통합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그런 허탈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통합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억입니다. 이거 뭐 어느 부처의 짜투리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이게 너무 적길래 한 35억 뭐 이 정도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34억을 증액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통합에 관한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이런 그 백일장 대회를 열고 등등 해서 다 일일이 짜가지고 올렸어요. 34억 증액하는 걸로. 누구든 다 공감을 해요. 정부에서 다 올리고 마지막까지 다 해주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제가 국회의장도 만나서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주겠다고. 그 예산안 통과되기 이틀 전에 예결위원장한테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적고 하니까 이런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다 대통령까지 보고된 겁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창설은. 해 주십시오. 걱정 말라고. 통과된 안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결위원장은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에 34억을 챙겨갔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나중에 보도된 걸 보고는 참 허탈감에 빠졌어요. 그 예결위원장이 이번에 원내대표 대신 한병도 의원 아닌가요? 뭐 그렇다는 걸로 아는데 저는 뭐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뭐 그거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본인의 국민통합위원회를 위해서 그 증액을 요청한 35억이 그게 그대로 한병도 의원의 그쪽 지역구로 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글쎄요. 하신 건가요? 어쨌든 34억인데 우리가 34억을 증액 요청해서 다 합의까지 됐는데 전액 그 삭감이 되고 34억을 예결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챙기간 것만은 팩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 그 사실이 그렇다면 또 얘기를 좀 더 듣고 해봐야 될 것 제가 같은데. 이 문제를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비공개 회의 때 이 얘기부터 꺼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그냥 정 대표 말씀 그 나한테 얘기했더라면 바로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많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을 지내고 지금 한겨레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 황준범 위원이 이어서 좀 더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위원장님 한병도 네, 저 한겨레 논설위원 황준범입니다. 네. 그 지금 저는 뭐 한병도 여기서 제가 이름은 안 꺼냈어요. 실명이 많이 나와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여당 신임 원내대표한테 또 기자들이 열심히 또 사정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잠시 이게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기구 그리고 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더 그냥 보태고 나머지 구체적인 그 설명은 좀 나중에 또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뭐냐면 지금처럼 뭐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걸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국민 통합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또 정치권에서의 정책이나 인사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 또는 언론의 공식 인터뷰 말고
대통령과 좀 이렇게 공적 사적으로 어떤 의견을 서로 좀 나누실, 또 그래서 조언도 하시고 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신지 좀 뭐 짤막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임명장을 받고 국민통합에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할 때 일일이 대통령실과 또 청와대하고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이 정부가 처음에 잘 나갈 때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직원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했을 때도 저는 대통령과 직접 서신을 통해서 제가 제 입장을 표명하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공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거나 또는 비공개로 대통령을 뵙고 민심 동향과 또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저 궁금해서요. 지금 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하고 혹시 뭐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으셨는지 좀 조금 더 보충해 주실 수 글쎄요, 있습니까? 그거 내용. 여기서 제가 그 서신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제가 언론에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 또 현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전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직접 대통령께 친전으로 제가 써가지고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언론에서 주장했던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멀리 보고 나가야 한다는 점만은 제가 강하게 강조를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십시오.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쨌든 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또 현안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마 또 계속 진행되고 속행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오늘 얘기해 주시고 벌써 재작년이죠. 12.3 비상계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도 있고 한데, 또 이 관련해서 아마 우리 김혜경 정치부장께서 좀 질문해 주시죠. 네,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기조연설을 통해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도 3대 특검이 출범을 했고 활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기대에 비해서 좀 성과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15일 본회의에서도 특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죄, 사법적 단죄의 종결 지점이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종결 지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 속에서 향후 국민 통합의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헌법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국민 통합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단죄는 3특검에 의해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또 거기서 좀 미흡했던 것은 국가수사본부로 지금 이관해서 거기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합니까? 다시 특검을 해서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갈 필요는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이어지는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애매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후보 시절 또 후보 전 시절에 저하고도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정치 보복은 내 대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차 종합특검은 자제를 하는 게 좋다. 거두어 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과 지죄 하환불사.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어느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어디가 어딘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특검이 아마 하게 되면 170, 80일까지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특검 전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포용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국수본에서도 인지사건으로도 내란에 관한 중요한 점이 빠졌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2차 종합특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로드맵 가진 자, 힘이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하고 할 때 통합의 길이 트여지지 않습니까? 트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법원행정처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취지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의 어떤 정통적인 또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그런 입장이나 그런 여론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제가 뭐 듣거나 뭐 상의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통합을 위하고 또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그리고 진정으로 이 국민적 어떤 화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의견을 발표했다면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희준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시죠? 네. 네네. 위원장님께서는 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이미 위헌 소지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중앙지법이 어제부터 후속 논의에 또 착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게 보시는지.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그 재판부 구성 같은 그런 후속 논의에서 어떤 부분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해서 제가 정청래 대표를 면담했을 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유연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자가 전담 재판부를 추천하는 주체가 법원이 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점을 주장했습니다만 이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 관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연성은 제거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깊게 이제 헌법 철학적인 차원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서 처단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이런 철학적인 논의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현행 헌법상 유연성은 제거되어 있고 다만 법관회의에서 어떻게 그 전담 재판부의 법관을 임명하느냐는 좀 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연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연장선상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그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좀 짚고 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 이 법 왜곡죄가 문명국의 수치라면서 강하게 반대 의견 또 피력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 왜곡죄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신 2차 특검이나 또 통일교 특검 등과 함께 5대 개혁 입법으로 추진하고 또 정청래 대표 또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0%다 이런 여당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위원장직을 걸고라서도 이런 강행 처지를 좀 막을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법 왜곡죄에 대한 제 견해는 지금 우리 저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문명국의 수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두어드렸으면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 목적이 출발 목적이 윤박해난 몇몇 검사 판사들의 행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합니다. 특히 법관에 대한 법 왜곡죄는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는 헌법의 큰 틀, 기본 정신에 명백히 반합니다. 그걸 떠나서도 법 왜곡죄라는 이런 죄,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통상 명칭으로 속칭으로 붙인 겁니다만은 이런 법을 발상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법만은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당에서 3분의 2에 도달하는 그런 의석으로 사법개혁이라는 또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정 다 못하겠다면은 하나만 수정을 하고 이거는 철회해야 된다면 그게 법 왜곡죄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구태여 하나를 꼭 찝자면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다른 법률도 많이 손질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용 위원님도 나오고 계신데 질문 기회를 조금 이제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용 위원님 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용입니다. 시선을 좀 공직사회로 좀 돌려보고 싶은데요. 12.3 비상계엄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현재 활동 중입니다. 정부는 TF의 목적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과 안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속한 환부 도려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존중 TF는 할 필요가 없다 하고 공개적으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가동 중이고 김민석 총리는 2월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직사회에서는 음해성 투소, 인사 지체 또 여러 가지 현재 정치적 잣대에 의한 단죄에 대한 정당성 논란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공직사회 후유증 최소화하고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당부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헌법 7조 당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이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 존중 TF에 의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거기에 의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란 세력 밝히는 것이다. 또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느냐를 가리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이미 특검에 의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직자, 특히 군이나 경찰이나 이쪽은 어느 정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 사회의 불신과 또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꺾는 이런 이 헌법 존중이라는 말은 붙였지만은 오히려 저는 헌법 존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순 뭐 이때까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늘리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걸 그 헌법 존중 TF가 어떻게 이게 발상으로 나왔는지 그러면서 또 모순되는 행위도 있어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적극 동조했던 사람도 뭐 이렇게 갖다 쓴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끝내고 이왕 시장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공직사회에 좀 더 활력과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기 진작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제 시작한 지 40여 분이 지나면서 점점 핵심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위원장께서 핵심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통합의 걸림돌이 이제 정치권, 국회 이런 쪽에 대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K자를 달고 있는 K컬처, K푸드, 뭐 하늘을 날고 있는데 K폴리틱스 유독 정치 분야만 보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황준범 위원님 관련해서 질문해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기조연설문에서 내란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만난 일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절연을 또 명시하지는 않아서 당내에서도 좀 여러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뭐 위법한 개헌인데 이 정도로 표현을 한 점도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 뭐 가까이 지난주 갤럽 조사만 봐도 26%, 또 어제 나온 다른 조사들에서는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하고,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당명을 또 다시 이제 바꾸겠다고 쇄신체계 하나로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금 상태의 그 국민의힘 제1야당의 모습으로 국민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까?
글쎄요, 이건 이제 당내 문제도 있고 또 국민 통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계엄이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내란 세력과 단절을 과감하게 표했더라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익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는 길이 정도를 가는 길이고 많은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지지해왔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걸 추스르는 길은 정도를 가달라. 그래야만이 야당이 정도를 가면서 다시 일어서야 여당도 정부도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새가 좌우 날개로 날을 때야만 비로소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부탁을 합니다. 과감하게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집도끼가 뭐 몇 마리 나갈정정 더 두터운 지지층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통합의 대상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은 통합 해주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내란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법원이 가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분들 같이 가야 합니다. 정당 해산한다? 해산하면 우리 정치 다 없어집니다. 헌법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국민이 판단해야 하지. 저기는 해산해야 할 당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도 요구하시는 그런 그 아주 강력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나 유권자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투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가면은 국민의 심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걱정이 돼요. 제대로 가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은 통합에도 이게 지장이 되는 거고 또 국가적 어떤 에너지를 합치는 데도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국민의힘이 단절할 건 단절하고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당면까지 바꾼다고 하는 마당에 왜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약하면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도 지지를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정치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요점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이석일 위원장님 말씀은 경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 박용 의원님 또 생각도 질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모두에 누구나 통합을 얘기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치에 대한 주문으로도 들리고 불만으로도 불신으로도 들립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때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또 지난해에는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께서 우리 이 대통령의 통합 정치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학점으로 주셔도 됩니다. 꼭 뭐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가점 요인은 뭐고 감점 요인은 뭔가요? 이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도 크게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십니다. 다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통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은 결국 언론과 국민이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서 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데, 합격점입니까? 아니면 평균점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통합에 실패하면은 대통령 정부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반쪽짜리 통합을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국민들 사이에 그 얽히고 설킨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보고 저도 힘껏 소신껏 보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하나 연장선에서 하나 저 질문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흔히 대통령은 측근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측근입니다. 대통령이 통합 정치를 하려면 측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측근 역할은 무엇이고 이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내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나를 위하는 채 하면서 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측근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측근이야말로 경계하라는 그런 취지의 저는 얘기를 봅니다. 이 측근은 언제 돌변할지도 모른다. 이건 뭐 일반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에서는 반드시 대통령한테 뼈아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근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인 즉 신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치통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인 즉 군주가 임금이 어질면 신하는 곧다고 그랬어요. 곧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있어야 임금이 현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의 실패는 직언을 하는 측근을 거느리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참모들 대통령한테 과연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공개로 됐던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직원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다 그만두고 나가서 뭐 책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정부가 잘 나갈 때
바른 어떤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부에 지금 나가고 있는 헌법적 실용주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외교나 경제에서 헌법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측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시라,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조지훈 선생의 지조론을 제가 오랫동안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편 한 편의 글을 지금도 거의 다 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지훈 선생께서 3.15 부정선거 모의 때 사표를 낸 장관이 한 사람도 없었다. 참 우리 그 민족의 의기, 의로운 기계가 다 꺾여 나가는 것을 보고 통탄했다, 이런 규절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고 12.3 비상국무회의 그 언저리에 사표를 낸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서글픕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조지훈 선생, 그 지조론을 쓴 조지훈 선생의 아들이었던 조태열 외무장관, 적어도 나는 그런 때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글을 조태열 당시 장관이 알고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기계를 이어받으려면 참 아쉬워요. 한번 내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있는 국무위원들, 대통령 참모들 만약에 위헌적이고 헌법적인 상황이 온다면은 그러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난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요. 직을 걸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관훈 토론에 나오신 이 위원장께서 이제 실명 두 분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또 어떤 입장인지 아마 또 대응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측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장께서는 지금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 그 측근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글쎄요, 그걸 뭐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측근은 그냥 일반론적인 측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영 부장님. 그죠? 네, 그 최근 이 대통령의 그 통합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수 정당 출신이시죠. 그 국민의힘 삼선 출신의 이해운 전 의원을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인선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을 좀 더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정략적인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인선이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의 기준으로서 생각을 같이 다르고 또 차이가 있는 사람, 우리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야 한다고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 이후에 뭐 밝혀진 여러 가지 갑질이네, 폭언이네, 투기네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이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그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반대 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이건 저도 이제 뭐 보도를 보고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다느니, 적어도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국민의힘이 됐건 누가 됐든 생각이 다르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처음에 저건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런 일일이 제가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잘못된 인선이었다. 물론 그걸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탁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대통령은 봐서 통합 차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께서 해서 발탁을 했으면은 검증은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발탁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검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힘 때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대단히 결례드는 일이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저는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계속 여기에 매달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하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993년 8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내세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누구든지 돈 앞에서 이름을 숨길 수 없다 하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적어도 앞으로 고위공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국민 앞에 자신의 삶을 숨겨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저는 세 가지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 둘째, 살아온 과정의 투명성, 셋째, 법치 준수 여부, 이 세 가지는 국민한테 밝히고 숨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공직에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 사회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이제 고위공직과 관련해서는 공직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깨끗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걸었다는 것을 저도 약점을 캐기로 하면 한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원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도덕성이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네, 사실상 그 이해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중에도 답변 중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대통령이 발탁은 했다고 하지만 이 검증을 실시한 청와대 검증팀도 그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졌고 또
국민 통합의 큰 틀에서 내란 세력을 단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 정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란 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명백히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같이 간다면은 헌법 존중 TF도 모순 아닙니까? 또 정부의 자가 당착 아닙니까? 같이 가야 할 통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먼저 지적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이 정부의 기반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누가 설명을 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저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한 게 들어왔다면 저는 몇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언론 검증을 통해서 언론에서 나온 걸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큰 틀에서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증팀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술제장 후보자의 사퇴와 또 그 검증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청와대 검증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영 위원장께서 지금 1시간 동안 굉장히 좀 긴장된 상태에서 또 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긴장을 더 높이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권을 하나 좀 발의를 해서 조금 가벼운 질문도 있어야 되니까 이석연 위원장께서는 보면은 먼저 참여연대에서 시작을 하고 또 경실련 사무총장을 하시고 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하고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28대 이제 법제처장에도 임명이 되고 돼서 그래서 이제 정치권으로 조금 더 들어오신 측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단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됐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MB와 관계를 선의의 악연이라고 언젠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선의의 악연. 악연이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는 당시 MB께서 그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수도를 옮기고 막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도를 옮기는 건 좋다. 그렇지만 헌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법률만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관수헌법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수도이전법 자체가 유엔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보고 그 헌법소원을 좀 해달라 주변에. 그래서 제가 왜 그 주변에 많은 그 법조인도 또 알고 계시고 하시는데 또 친구분도 계신데 저한테 그럽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리저리 다 회피한다. 뭐 노펌 대표를 맡고 있다 어쩐다. 저는 뭐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헌법소원을 낼 겁니다. 이건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유연적인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알게 됐고 그 이후로도 쭉 그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저는 그 MB 대통령 때도 굉장히 그 법제처장 할 때도 제 소신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쭉 그 언론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통합위원장 취임하고서 좀 있다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MB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제가 2년 6개월을 법제처장 하면서 소신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MB 대통령 나도 그걸 다 알고 있었다. 또 측근 중에서 참모들 중에서는 가르치한단 말까지 하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대로 나는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내가 하는 얘기를 쭉 다 언론에서 보면서 듣고 있고 그것이 저를 돕는 것이다. 나를 돕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심인지 어떤지 모르고 상당히 다시 봤습니다. 적어도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지닌 그러한 지도자는 저는 비판해서는 아니더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떤 같이 직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후반기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결국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온 데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악연이라고 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걸 보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만났는데 그 뒤에
제가 주장했던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인사정책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었고 찾아가서 뵙고 직접 여민관 거기서는 뵙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제가 직언했던 그 문제점 다 드러나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꽤 있었어요. 여기서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황준범 위원께서 또 질문하실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역시 또 기조 연설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 진원지는 정치권과 국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그쪽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기획해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81%의 응답자가 이제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대답을 하고, 정치적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강성 지지자, 여당, 대통령, 야당, 기성 언론, 강성 유튜버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뭐 그 대통령과 이 중에서 대통령과 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셨으니까 나머지를 조금 몇 가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여당의 책임과 역할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취임사를 보니까 이제 사마천 사기를 인용해 가지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렇게만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고 하셨는데, 여당을 놓고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에서 내려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 위에 있지요, 지금도. 저는 대통령한테 그 말 위에서 내려와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전투태세로 가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야당 다수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굉장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당의 지금 몇몇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천 헌금이네 또는 뭐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뭐 특검 문제도 나오고 등등 합니다마는, 과감하게 왜 저는 그랬어요. 그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까 뭐 소수 인사의 일탈로 본다. 이런 표현을 하길래, 또 야당에서 뭐 잘못되면은 정당 해산 사유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는, 그리고 힘이 있고 가진 자이기 때문에 좀 더 받아들일 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잘 나갑니다. 그런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당이 강성으로 가가지고 밀어붙인 각종 개혁 입법이나 또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지 않는 이런 입법들은 나중에 전부 다 이 대통령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좀 더 오히려 과감하게 정부에 대해서 채찍질을 여당이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도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종교계 지도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7대 종단 명의로 국민 화합을 통한 메시지를 한 4일 전에 냈습니다. 3일 전에. 이때 종교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제 대통령께서 종교계 지도자들 초청해서 이렇게 오찬을 하신 걸로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분들의 그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를 가장 감동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화합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휘두르는 자 쪽에서 먼저 아량을 보여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심지어 양산 통도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바로 그 집 옆에가 통도사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큰 스님을 찾아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각자가 가는 길 막지 말고 힘있는 자가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통합 아닌가? 뭐 이런 간단한 논리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입법 만능주의 이건 결코 우리 국가 진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으면 합니다. 네. 여당 얘기면서 또 뭐 야당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두 정당이 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많이 이제 의식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양당 다 거대 양당 모두에서 내부에서도 나오는 우려이기도 하고요. 양쪽 다 당원 주권 또 당원 중심 정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좌우 좀 더 양극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 주권 강화, 당원 중심의 뭐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또 부작용도 그만큼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원 주권주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가 적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옳다 그렇다 또 어떻게 하라 이 말씀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끝으로 저가 하나 더 드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각 정당의 행위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발언들 이런 행태적 측면들이 좀 뭐 국민 통합에 좀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나 구조적 측면에서도 좀 바꿔야 될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개헌이랄지 뭐 이런 개혁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헌법대로 우리 정당이나 정치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당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리고 국가 흥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 흥망 필부 유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우리 정당 정치만은 바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정당은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정당을 헌법상의 규정으로 해가지고 그 지위를 격상해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기본법에는 없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나치의 그 쓰라린 것을 그런 경험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되풀이주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고 지금도 정당 아주 조문을 주어가지고 합니다만은 정당은 정당법에 의한 결사 아니면 일반 결사로 다른 외국처럼 보호하는 단체로 되고 국가의 지금도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세금으로 정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헌법 개정에서 정당 정치의 본질적인 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개헌 때는 저는 정당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정치권에 맡겨두면 오히려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개헌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되든 반드시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개헌하면 국회가 전매 특허처럼 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도 개헌한 제한권이기 때문에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헌을 통해서 통치 구조도 바꾸고
모든 면을 제대로 정상으로 돌려놓는 국민 통합의장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 문제는 여기서 제가 더 뭐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개헌 관련 말씀은 그래도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질문드리도록 하겠고, 위원장님 워낙 가감 없이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며 답변하셔서 제가는 조금 그 완급 조절 차원에서 조금 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정관계 인사들 만나셨고 또 종교계 지도자들 두루 접해 보셨습니다. 현 시대를 진단해 보자면 국내외 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또 우리 국가 사회 이제 분열된 상황인데요. 이를 조금 아우르고 통합할 존경받는 그런 원로 지도자 없다는 그런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보신 분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 국가와 사회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위원장님을 제외하고섭니다.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실명으로 또 한두 분 정도 좀 꼽아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우리 사회가 힘들었을 때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큰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뭐 함석헌 선생, 뭐 이런 분들. 지금 국가의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한 원로가 없다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로를 찾아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들어서 원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했던 원로분들이 80이 넘어서까지도 정치권 또는 어떤 그 정파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근데 지금 딱 어느 분이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찾아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원로를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진단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동력이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은 공직을 맡을 사람 아무도 없다. 찾아보니까 없더라 하면서, 전에 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또 그 정부 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얘기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 심장이 불씨라는 표현이 있죠. 깊이 감추고 자신을 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비는요. 그런 선비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걸 찾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재도 그 틀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통합위원장을 하면서 또 뭐 그만두면서 어떻든 그런 인재풀로 할 만한 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그 풀로 든 것을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와서 지금 질문을 네 장의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 가눔클럽의 이 선배님들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도 정당에 맡겨두는 개헌이 안 되고, 이게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치권에 이 힘을 길러주는 그런 개헌이 안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박정찬 전 연합뉴스 사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오늘 이 위원장 말씀 중에 계속 내란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걸 내란으로 봐야 되느냐, 이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하느냐, 내란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용어에 관해서 조금 또 논쟁도 있고 하는데, 헌법학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오늘 내란 세력의 용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세력,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헌법학자로서 또 제가 석사까지는 형법을 했습니다. 형사법 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이 뭡니까?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이 뭡니까? 형법 87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는 헌법이나 그 법률의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자, 그날 우리 12.3 계엄 당시 상황을 봅시다. 헌법이 정한 계엄 절차, 실체적 요건이 전혀 안 갖춰졌어요. 또 절차적 요건도 안 갖춰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랬고,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였고, 그 자체가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성공 안 했다 해보자. 내란죄라는 것은 말이죠, 예비 음모도 처벌합니다. 내란 예비 음모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까? 내란 미수도 처벌하고. 그런데 뭐 2시간짜리 내란이다. 이건 헌법에 대한 조금만 제대로 읽어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헌정질서 파괴 세력은 내란이다. 확신합니다. 저는 법원에 의해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향신문 논술위원을 지내신 박석흥 회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48년 건국 6.25 4.3 대구목을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환빠 논쟁과 여순 반란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역사 전쟁이 불을 붙였습니다. 1948년 건국과 6.25 전쟁 4.3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국민 통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들의 건국, 6.25, 4.3에 대한 다른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다른 인식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역시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국절 논쟁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보면은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것은 세계 만방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국절에 있어서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은 건립되었고 1948년은 그렇게 건립된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부를 갖추고 출범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런 표현을 글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인식, 이건 뭐 이제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누라이트라고 이렇게 대표로 한 걸 나옵니다. 제가 누라이트 운동은 그 당시 정치 개혁 운동을 해서 누라이트 운동이었지 역사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걸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도 그건 역사 문제, 지금 식민지 발전론이나 건국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 점은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본인은 벌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1919년 3.1혁명 이후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사장을 지낸 임종곤 의원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여러 인터넷 새로운 또 환경 아래서 언론 활동 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언론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또 그래서 국민 통합에 이 장애가 될 우려가 없는가, 이런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 한국병으로서 세 가지를 제가 들고 싶어요. 첫째는 내로남불, 이건 뭐 설명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확증 편향. 세 번째가 가짜 뉴스. 일단 터뜨리고 보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걸 부추기는데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논평이나 이런 것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규율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집행 과정에서,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살펴봐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은 이미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점은 개정을 하면서 가야 하고, 다만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그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반드시 좀 이 위원장께서 좀 해주시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건전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이 규정과 과연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는 가짜뉴스의 척결이라는, 또 가짜뉴스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대한 이 규제 차원과는 별개로 한 번 더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학자 입장에서 더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주필이시는 구월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해체로 수사권을 경찰이 다진 가져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 국민통합이나 또 여러 차원에서 경찰의 그런 경험도 얻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에 그 지금 또 경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져가고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국민 피해가 나고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예, 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검찰 조직 뭐 이런 건 아무 헌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로서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위헌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이 검사 제도, 검사라는 제도는 이거 헌법기관입니다. 검사, 헌법에 명백히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지금 어제 발표한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을 보니까, 특히 중수청법에 이 수사사법관 또 전문수사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정말 인위적이고 자규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뭐 수사사법관은 검사를 그렇게 부른다는 취지 같고, 또 전문수사관은 말하자면 검찰 수사관을 그렇게 불러요. 물론 거기에 경찰도 이제 포함되겠지만은, 저는 꼭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검사가 헌법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표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수사관을 써든 왜 그걸 자규적으로 수사사법관 표현을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그때도 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어요.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기계적인 표현,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검찰 제도를 절단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떻게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지고 죄 있는 자에게 응당의 효과를 씌우고 없는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국가 형사사법권의 본질 아닙니까? 여기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용어에 집착하는 거. 또 하나,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런 이제 했고, 그게 좀 약간 뭐 검찰을 무마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표현보다도 검사총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검사가 공소권만 원칙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검사총장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일본 헌법에. 우리도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저는 검사총장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란 제도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11시 34분인데 예정된 시간보다 4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진행한 관훈 토론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또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순간에 이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또 발전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플로의 관훈클럽 선배 또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쉽지 않은 질문에도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이석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오늘 이 위원장님 기립해서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